자동차 할부 거지서? 이민준? 민준이가 차를 샀다고? 이것도 먹어봐요. 골고루 먹어야지요. 김치 싫어요. 계란말이. 민준 씨, 한 번만. 으이구, 고집은. 민준 씨, 먹기 싫으면 억지로 안 먹어도 돼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밥 잘 먹고 있네. 요양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요, 제가 할 일인데요. 아이고, 그래도 일주일에 3번씩 오셔가지고 이 우리 민준이 돌봐주니까 제가 숨통이 다 트입니다. 민준 씨가 저를 잘 따라줘서 하나도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참, 볼일 있다고 나갔다 오신다 하셨잖아요. 얼른 다녀오세요. 그럼 우리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 동생은 어릴 적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홀로 동생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5년 전부터 요양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어봐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방에서 좀 쉬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어디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표정이 안 좋아요. 치매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태라고.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더니 자주 물건 어디다 주셨는지 기억도 못 하시고 얼마 전에는 민주 씨를 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준 씨한테 빨리 병원에 모셔가 보라고 했던 건데 요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생 요양을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생도 오랫동안 돌봐주셨고 아버지도 요양사님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계셔서요. 지금 상황에 제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일하는 데가 다른 지역이라. 걱정하지 말고 맡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동생을 잘 돌봐왔고 아버지가 내신 요양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셨기에 저는 요양사에게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돌봄과 요양을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분이시네요. 그러네요. 밥 드시고 계셔요. 흘리면 혼납니다. 밥 먹는 동안 방 좀 치우고 올게요. 어디 보자. 뭘 보시고 계신 거죠? 통장 아닙니까? 이게 얼마야? 놓친내 치매가 심해져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지금이 딱이지. 예, 요양사님. 저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아, 형준 씨 오면 내가 나왔어야 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버지하고 민준이 지금 자고 있네요. 주말 푹 쉬세요. 네. 이건 뭐지? 차량 할부 고지서? 이민준? 아니, 면허도 없는 애가 차를 샀다고? 말이 안 되죠. 이상한데?
아, 예, 요양사님. 그 민준이 명의로 차를 샀다는 고지서가 있던데. 아, 그게 아버지랑 민준 씨 데리고 나올 때 필요해서 아버지도 동의했어요. 예? 아버지가요? 아, 형준 씨, 지금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치매가 심한데 아버지가 차를 사라고 했다고? 통장을 다 해지했다고? 그럼 돈은? 설마... 네, 요양보호사 고순애 씨가 이영주 씨 가족의 재산을 좀 빼돌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남영진 변호사님, 고순애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맞습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네.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피해의 구체적 내용으로 고순애 씨는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 장애가 있는 이길동 씨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이길동 씨 명의의 예금, 적금 계좌를 모두 해지한 후 6천만 원을 인출해서 고순애 씨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계좌의 위 금원 중 4천만 원을 입금하고 오. 나머지는 모두 소비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이민준 씨에게는 가족 나들이용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량 할부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교부받아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이민준 씨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차량을 자신이 교부받아 불상의 대표 차량 매매업자에게 이를 매각했던 것입니다. 이야. 와, 빼돌린 재산이 엄청난데요? 와, 지금 이게 그 재산도 그렇지만 예. 지금 이분이 작정을 하고 일을 벌인 것 같거든요.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해서 죄를 좀 제대로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사건에서 고순애 씨는 피해자인 이길동 씨와 이민준 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우리 형법 제348조에 의하여 준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준사기죄,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준사기죄는 사기죄에 준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사기죄에 이를 만큼 남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리 분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서 일종의 유혹행위만으로 일반인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준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네. 우리 형법은 제348조에서 미성년자의 지저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준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제347조의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성년자,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거짓말 없이 또는 큰 의심을 사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낸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예로 술에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결제하게 한 경우 준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사기죄와 준하는 그런 효과를 미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 보니까. 근데 말씀 중에 이 지금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이라는 정말 알 수 없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려천박. 예. 네, 맞습니다. 지려천박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보통 경우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의 객체가 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지려천박한 자, 즉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사려가 부족한 자를 말하고 지려천박, 즉 지적 능력 부족의 정도는 모든 일에 있어 그러할 필요가 없으며 이제와 관련된 사항에 이해 득실에 대하여 사고 내지 사려가 불충분하다면
준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지려천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비춰볼 때 지금 드라마에서 고순애 씨는 그럼 준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준사기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사례에서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라고 하더라도 고순애 씨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고순애 씨는 아버지와 자신이 마음을 나눈 연인 관계로서 부부와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사례에서 고순애 씨는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금원과 차량에 대해서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네. 특히 이길동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의한 증여라고 하며 이 사건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그러면 이 고순애 씨 주장대로라면 어떻게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 사례에서 피해자 이길동 씨와 이민준 씨의 현재 지적 판단 능력과 그리고 기존의 고순애 씨와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고순애 씨는 거짓말 등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 없이 이 사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지적 판단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준사기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상태를 증명해내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동생은 지적 장애가 있고 아버지는 경증의 치매 상태시잖아요. 이 사건 준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장애, 즉 이 사례에서와 같이 이길동 씨의 치매와 이민준 씨의 지적 장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무 기록 등으로 이를 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처럼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은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 사실 이게 이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네. 아, 정말 이러면 맡기기도 겁나고 굉장히 좀 무섭네요. 그 사실 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렇죠. 괜히 이런 사건 때문에 불똥이 튈까 봐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예. 자,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 이런 상황을 조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자의 재산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치매 또는 지적 장애의 사유로 일반적인 사립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성년 후견 지정을 통해서 피후견자의 재산 관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 성년 후견 제도. 예. 그럼 이 드라마에서 이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피후견인과 경제적 이해 충돌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가족이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신청 시 법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변호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 결정에 따라 변호사님들께서 후견인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야, 근데 이 경우에 아버지가 지금 경증 치매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후견인 하겠다 그러면 네가 내를 지금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이러면서 본인이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이런 성년 후견 개시 신청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서 성년 후견 개시 신청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재산상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함께 범죄로 입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형사재판 절차에서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만 우선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즉시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심하고 있을 이영준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몸이 아프신 아버님과 동생을 믿고 맡겨놓았던 분에게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어 그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보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정법원에 아버님과 동생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통하여 후견인 지정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